거대한 성문의 빗장이 풀리고 수천 명의 행렬이 먼지를 일으키며 길을 가릅니다. 행렬의 중심에는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황금 가마가 놓여 있습니다. 가마 안에 앉은 이는 당대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친동생 아사히 히메이입니다. 세상은 말했습니다. 농민의 딸로 태어나 천하인의 여동생이 되고 마침내 도쿠가와 가문의 안방대님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신분 상승은 없노라고. 하지만 비단 옷을 입고 가마에 오른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44.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그녀가 왜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강제로 이별하고 적장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침소로 향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16세기 일본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으나 가장 깊은 절망을 맛봐야 했던 여인의 기록입니다. 지나친 성공이 독이 되어 돌아온 비극적인 삶. 아사히 히메. 그녀가 입었던 황금색 기모노가 왜 사실은 옥죄는 쇠사슬이었는지 그 잔혹한 신분 상승의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부 황금 가마에 실린 눈물. 텐쇼 14년 1586년 가을 도카이도 가도를 따라 한 행렬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원이 동원된 행렬입니다. 금실로 수놓은 가마,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시녀들, 창과 칼로 무장한 호위 무사들. 그 규모가 어찌나 컸던지 행렬의 선두가 다음 마을에 도착해도 후미는 아직 이전 마을을 떠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행렬의 중심에는 황금빛 가마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44세의 여인이 타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아사히 히메, 일본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정략 결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가마 안 여인의 얼굴을 상상해 봅니다. 화려한 화장 아래 숨겨진 표정은 어땠을까요? 웃고 있었을까요? 울고 있었을까요?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메는 병색이 완연했다. 44세 여성이 황금 가마를 타고 에도 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하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친여동생이었죠. 그리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축복받은 결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처형 행렬이었습니다. 오빠 히데요시가 여동생을 살아있는 인질로 만들어 정적에게 보내는 행렬이었죠. 말이 결혼이지 실상은 44세 여인을 강제로 다른 남자에게 넘기는 정치 거래였습니다. 더 참혹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사히 히메에게는 이미 남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평온하게 살고 있던 그녀를 오빠 히데요시가 강제로 이혼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적 이에야스에게 재혼시킨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천하를 통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죠. 전쟁으로는 이에야스를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가족을 인질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여동생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노모까지 인질로 보냈어요. 65세의 늙은 어머니를 타양 땅으로 보내면서까지 정적을 복종시키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가족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죠. 아사히 히메는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을까요? 천하인의 여동생이라는 가장 화려한 이름표가 어떻게 한 여성을 파멸시켰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흙먼지 속의 행복. 아사히 히메는 1543년 오와리국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사히 히메라는 이름도 나중에 붙여진 것이에요. 당시 농민의 딸에게는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죠. 그녀의 아버지는 키노시타 야에몬이라는 하급 무사였습니다. 무사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오만도코로. 이것도 역시 나중에 붙여진 호칭입니다. 아사히에게는 3명의 남매가 있었습니다. 언니 1명, 오빠 1명, 그리고 아사히 자신. 오빠가 바로 훗날 천하인이 되는 히데요시였죠. 오와리 시골의 작은 오두막집입니다. 흙바닥에 볏집을 깔고 그 위에서 아이들이 뒹굴며 놀고 있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길쌈을 합니다. 이것이 아사히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배는 고팠지만 웃음은 있었습니다. 오빠 히데요시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원숭이라는 별명으로 놀림받았지만 성격은 밝고 재치가 넘쳤죠. 아사히는 오빠를 좋아했습니다. 히데요시도 여동생을 아꼈어요. 남매의 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참혹했습니다. 아버지 야에몬이 일찍 죽자 가족은 더욱 궁핍해졌어요. 히데요시는 집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시집을 갔죠. 아사히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사히는 20대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도 혼처가 정해졌어요. 사지 히우가노카미라는 이름의 시골 무사였습니다. 사지 히우가노카미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오아리 지방의 작은 성주였습니다. 큰 권력은 없었지만 나름 땅과 식소를 거느린 무사였죠. 아사히에게는 신분 상승의 기회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둘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사히는 사지의 성에서 평범한 무사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평온했죠.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적어도 나중에 겪게 될 지옥에 비하면 이 시절은 천국이었어요. 아사히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일본 역사를 바꿀 인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오빠의 출세가 자신의 인생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 흙먼지 속의 행복, 그것이 아사히 히메의 전반생이었습니다. 3부, 오빠의 출세, 재앙의 서막. 1560년 오케하자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일본 최강이라 불리던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오다 노부나가에게 패배하여 죽었어요. 이 전투의 승리로 노부나가는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노부나가의 가신 중에 히데요시가 있었죠. 히데요시는 빠르게 출세했습니다. 원숭이라고 놀림받던 농민의 아들이 노부나가의 총애를 받으며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는 전쟁에서 공을 세웠고 성을 쌓는 데 재능을 보였으며 외교에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농민에서 무사가 되고 무사에서 장수가 되고 장수에서 성주가 되었죠. 그리고 1582년 혼노지의 변이 일어났습니다. 노부나가가 부하 아케치 미츠히데에게 배신당해 자결했어요. 일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노부나가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여러 장수들이 권력을 놓고 다투었죠. 히데요시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는 즉시 군대를 돌려 미츠히데를 토벌했어요. 그리고 노부나가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농민의 아들이 천하인이 되는 순간이었죠. 상상이 되십니까? 불과 20년 전만 해도 흙바닥에서 자던 사람이 일본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히데요시는 자신의 가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농민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황에게 청했습니다. 천황은 히데요시에게 도요토미라는 성을 내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제 그는 더 이상 농민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천황이 인정한 귀족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 오만도코로는 갑자기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언니도 귀족 가문의 일원이 되었죠. 그리고 여동생 아사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사히에게는 이미 남편이 있었습니다. 사지 히우가노카미라는 시골 무사였죠. 천하인의 여동생이 시골 무사의 아내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히데요시에게 이것은 수치였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굴복시켜야 했어요. 이에야스는 일본 동부를 지배하는 강력한 다이묘였습니다. 히데요시가 진정한 천하인이 되려면 이에야스를 복종시켜야 했죠. 그래서 히데요시는 생각했습니다. 이에야스를 회유할 방법이 무엇일까?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었어요. 코마키 나가쿠테 전투에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인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인질이 아니라 가족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에야스에게 히데요시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히데요시의 눈이 여동생 아사히에게 향했습니다. 재앙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4부 코마키 나가쿠테 전투와 교착 상태. 1584년 코마키 나가쿠테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쪽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어요. 노부나가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천하 통일을 꿈꾸는 야심가였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었죠. 미카와의 호랑이라 불리며 인내심과 전략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충돌은 필연이었어요. 히데요시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 많은 성을 지배하고 있었죠. 숫자로 보면 히데요시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이에야스는 숫자의 열세를 전술로 극복했습니다. 히데요시의 군대를 여러 차례 격파했죠. 특히 나가쿠테 전투에서는 히데요시의 핵심 장수들을 전사시켰습니다. 히데요시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에야스는 달랐어요. 그는 방어에 뛰어났고 인내심이 강했으며 절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죠. 히데요시는 계속 공격했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야스는 계속 방어했지만 완전히 밀리지도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지쳐갔습니다. 히데요시는 조급해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다이묘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만약 히데요시가 이에야스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그의 권위는 추락할 것입니다. 다른 다이묘들이 히데요시를 우습게 볼 거예요. 반드시 이에야스를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무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확실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생각했습니다. 이에야스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돈으로는 안 됩니다. 이에야스는 부자였어요. 명예로도 안 됩니다. 이에야스는 이미 명망이 높았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회유할 수 있을까요? 답은 신뢰였습니다. 이에야스에게 히데요시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히데요시가 이에야스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야스가 안심하고 교토에 올라와 신하의 예를 갖추게 만드는 것이었죠. 어떻게 하면 그런 신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인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인질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히데요시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이에야스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에야스가 믿을 거예요. 히데요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정실 부인 네네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측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히데요시에게는 후계자가 없었죠. 그렇다면 남은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만도코로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65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죠. 인질로 보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누나 토모코는 이미 시집을 간 지 오래였어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녀를 강제로 이혼시키기는 어려웠죠.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여동생 아사히였어요. 히데요시는 결정했습니다. 아사히를 이에야스에게 보내기로, 그녀를 이에야스의 부인으로 만들기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천하인의 친여동생을 인질로 보낸다면 이에야스도 히데요시의 진심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교토에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사히에게는 이미 남편이 있었어요. 오부, 강제 이혼, 찢겨나간 평범한 삶. 1585년 어느 날 아사히의 집에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히데요시가 보낸 사신이었어요. 사신은 아사히에게 오사카 성으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전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했죠. 아사히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부름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사카로 떠났습니다. 오사카 성에 도착한 아사히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방이었습니다. 금박을 입힌 병풍, 비단 이불, 고급 가구들. 아사히는 당황했어요. 자신은 시골 무사의 아내였습니다. 이런 화려한 방은 어울리지 않았죠. 오빠 히데요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여동생을 맞이했어요.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잘 지냈느냐고 물었죠. 아사히는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다고? 남편과 평온하게 산다고? 히데요시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사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다고 했어요. 천하를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을 위한 일이라고 했죠. 무슨 일이냐고 아사히가 물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말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결혼해야 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사히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 이미 남편이 있다는 것을 오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아사히가 말했죠. 알고 있다. 히데요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해야 한다. 아사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히데요시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그가 말했어요. 천하를 위한 일이다. 개인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아사히는 울었습니다. 오빠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자신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남편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 하지만 히데요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여동생의 눈물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천하 통일이었죠. 이야스를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사히가 물었어요. 히데요시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남편이 죽을 것이다. 협박이었습니다. 아사히가 명령을 거부하면 히데요시는 사지 히우가노카미를 제거할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죽일 거예요. 천하인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아사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살리려면 이혼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에야스에게 가야 했습니다. 44세의 나이에 낯선 남자의 부인이 되어야 했죠. 시간을 주십시오. 아사히가 간청했습니다. 남편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히데요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날 밤 아사히는 오사카성에 감금되었습니다. 화려한 방이었지만 감옥이었어요.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만날 수 없었죠. 편지조차 보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사지 히우가노카미에게 이혼 통지가 전달되었어요. 천하인의 명령이었습니다. 아사히 히메와 이혼하라는 명령이었죠.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일족이 멸망할 거예요. 사지 히우가노카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출가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평생을 보냈다고 하죠.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그가 자살했다는 설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충격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아사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오사카성에서 울었어요. 매일 밤 베개를 적셨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했죠. 평범했던 옛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어요. 오빠 히데요시는 바빴습니다. 천하통일에 정신이 없었죠. 여동생의 행복 따위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시녀들은 동정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것은 정치였습니다. 권력의 게임이었죠. 약한 사람은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아사히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에야스에게 갈 준비를, 도쿠가와의 부인이 될 준비를. 아사히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44세 얼굴이 비쳤어요. 눈가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죠.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이 나이에 낯선 남자에게 시집간다니. 그녀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사람인가? 물건인가? 대답은 없었죠. 육부 아사히 히메 도쿠가와의 안방으로 1586년 가을 드디어 출발일이 정해졌습니다. 히데요시는 여동생의 혼례를 성대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일본 전국에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하인의 여동생이 도쿠가와에게 시집간다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수천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행렬의 선두에는 창과 칼로 무장한 무사들이 섰어요. 그 뒤를 시녀들이 따랐습니다. 100명이 넘는 시녀들이었죠. 모두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있었습니다. 행렬의 중심에는 황금빛 가마가 있었어요. 금박을 입힌 가마였습니다. 가마 안에는 비단 방석이 깔려 있었죠. 향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마 안에 아사히 히메가 타고 있었어요. 가마 뒤로는 짐을 실은 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의상, 장신구, 가구, 식기. 히데요시는 여동생에게 엄청난 지참금을 준비했어요. 천하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사카에서 에도까지는 멀었습니다. 도카이도 길을 따라가야 했어요. 날씨가 좋으면 2주, 나쁘면 한 달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행렬이 지나가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구경 나왔어요. 저게 뭐야? 천하인의 여동생이 지나간다더라? 도쿠가와에게 시집간다지? 저 나이에 재혼이라니?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부러워했어요. 화려한 가마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동정했죠.
저 나이에 강제 결혼이라니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마 아나사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을 거예요. 지나가는 마을들, 들판, 산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고향에서 멀어지고 있었죠. 남편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히메는 병색이 완연했다. 아사히는 아팠습니다. 몸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어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시녀들이 걱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주 후 행렬은 에도에 도착했어요. 에도 성문 앞에 도쿠가와 가문의 가신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사히 히메를 맞이했죠.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왔어요. 그는 44세였습니다. 아사히와 같은 나이였죠. 건장한 체격에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뚝뚝했어요. 이에야스는 아사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잘 왔소. 그가 말했습니다. 그뿐이었어요. 따뜻한 환영도 없었습니다. 다정한 말도 없었죠. 그저 정치적 거래의 상대를 맞이하는 차가운 인사뿐이었습니다. 아사히는 성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녀를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넓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에는 창살이 있었죠.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아사히는 창가에 섰어요. 멀리 후지산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산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감옥의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치러졌어요. 형식적인 의례였습니다. 신랑 이에야스는 무표정했죠. 신부 아사히는 창백했습니다. 하객들은 긴장했어요. 이것은 사랑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거래의 완성이었죠. 첫날 밤이 왔습니다. 이에야스가 아사히의 방에 왔어요.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다하고 떠났죠. 사랑도 없었고 애정도 없었습니다. 아사히는 혼자 남았어요. 새 남편의 성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이불로 입을 막고 울었죠. 이것이 천하인의 여동생이 겪는 삶이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참혹한 현실이었어요. 7부 보이지 않는 감옥 스프성의 나날들. 얼마 후 아사히는 에도에서 스프성으로 옮겨졌습니다. 스프는 이에야스의 본거지였어요. 에도보다 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아사히를 스프에 두기로 결정했죠. 감시하기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스프성은 웅장했어요. 높은 성벽, 넓은 해자, 튼튼한 성문. 하지만 아사히에게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녀들이 옷을 입혀주었어요. 화려한 기모노였습니다. 무거웠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입어야 했어요. 천하인의 여동생이니까요.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온갖 진귀한 음식이 차려졌어요. 신선한 생선, 맛있는 밥, 다양한 반찬. 하지만 아사히는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녀들이 걱정했어요. 힘에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사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죠.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낮 시간이 길었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정원을 거닐 수는 있었죠. 하지만 성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시녀들이 있었지만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시자였죠. 아사히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보고했습니다. 이에야스에게 그리고 히데요시에게. 아사히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도쿠가와 가신들은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히데요시의 첩자일 수 있었죠. 도요토미의 스파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사히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가신이 말했습니다. 히메는 우리를 감시하러 온 것이오. 그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조심해야 하오.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이 말은 아사히의 귀에도 들어왔죠. 그녀는 슬펐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오빠에게 강요당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이에야스는 가끔씩만 왔어요. 의무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없었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와서 잠깐 머물다 떠났어요. 아사히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옛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사지 히유가 노카미. 그와 함께 살던 평온한 날들, 소박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지금쯤 그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사히가 중얼거렸죠. 모르겠습니다. 소식이 없었어요. 편지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었어요. 아사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체중이 줄었어요.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죠. 의사가 불려왔습니다. 의사는 진찰 후 고개를 저었어요. 몸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이것은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화병이었어요. 억울함과 슬픔이 쌓이고 쌓여서 병이 된 것입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아파서 몸까지 망가지는 병. 이에야스에게 보고가 올라갔죠. 히메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가신이 보고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오도록 하라. 무슨 말일까요? 아사히의 어머니 오만도코로를 승프로 모셔오라는 것이었어요. 딸이 외로워하니 어머니를 보내서 위로하게 하자는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정치적 계산이었어요.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동생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더 확실한 인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머니까지 요구한 거예요. 8부, 어머니 오만도코로마저 인질로. 히데요시에게 이에야스의 요구가 전달되었습니다. 아사히 히메가 외로워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오만도코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 효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에야스가 더 확실한 인지를 원한다는 것이었죠. 히데요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여동생을 보냈는데도 부족하다니, 이제 어머니까지 달라고 하다니, 이에야스가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인가? 하지만 히데요시는 참았어요. 아직 이에야스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코마키 나가쿠테 전투에서 확인했죠. 그렇다면 이에야스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어머니를 불렀어요. 오만도코로는 이미 65세였습니다. 당시로는 아주 고령이었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했어요. 어머니, 히데요시가 말했습니다. 승프로 가주셔야 합니다. 오만도코로는 놀랐어요. 왜 내가 승프로 가야 하는가? 이에야스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히데요시가 대답했죠. 그래야 천하가 평화로워집니다. 오만도코로는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인질로 보내려 한다는 것을, 딸에 이어 어머니까지 인질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아사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오만도코로가 물었어요. 히데요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오만도코로는 아들의 눈을 보았어요. 거짓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사히가 잘 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마도 많이 아프고 외로워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이제 천하인이었습니다. 천하인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었죠. 설령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라 해도. 오만도코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가마를 준비하거라. 며칠 후 오만도코로의 행렬이 오사카를 떠났어요. 아사히 때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하인의 어머니답게 상당한 규모였죠. 수백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65세 노인이 가마를 타고 먼 길을 떠났어요. 오사카에서 승푸까지는 멀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힘든 여정이었죠. 하물며 65세 노인에게는 더욱 고된 일이었습니다. 행렬은 천천히 움직였어요. 오만도코로의 건강을 배려해서였습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이동했죠. 자주 쉬었습니다. 그래도 힘들었어요. 오만도코로는 가마 안에서 신음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죠. 다리가 아팠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아사히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의무라고 생각했죠. 2주 후 오만도코로는 승푸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에서 아사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은 수척했습니다. 반년 전보다 훨씬 말랐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사히가 울먹이며 달려왔어요. 오만도코로가 딸을 안았습니다.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죠.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도쿠가와 가신들, 시녀들, 병사들, 그들은 침묵했어요. 이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천하인이 가족을 인질로 만든 것입니다. 권력을 위해 여동생을 희생시킨 것도 모자라 늙은 어머니까지 인질로 보낸 거예요. 오만도코로는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은 넓고 화려했어요. 하지만 감옥 같았습니다. 창문에 창살이 있었죠. 문 밖에는 감시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습니까? 아사히가 물었어요. 오만도코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자신도 인질로 끌려왔다고 말해야 할까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외롭다고 해서 왔다. 아사히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빠가 어머니까지 인질로 보냈다는 것을. 그날 밤 모녀는 함께 잤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손을 꼭 잡고 누워 있었어요. 서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죠. 둘 다 알았습니다. 이곳이 감옥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인질이라는 것을, 히데요시가 가족을 정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사히가 물었어요. 오만도코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평생 못 돌아갈지도 몰라요. 이곳에서 늙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딸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만도코로가 거짓말을 했죠. 아사히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어요. 타향 땅에서 만난 모녀의 비극적인 밤이었습니다. 구부, 신분 상승의 대가, 무너지는 몸과 마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사히와 오만도코로는 스프성에서 함께 지냈어요. 겉으로는 귀족 생활이었습니다. 좋은 음식, 화려한 옷, 넓은 방. 하지만 실상은 감옥 생활이었죠. 아사히의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체중이 더 줄었습니다. 뼈만 남았죠. 의사가 여러 번 불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히메는 먹지 않으십니다. 시녀가 오만도코로에게 보고했어요. 오만도코로는 딸을 설득했습니다. 먹어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아사히는 고개를 저었어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44세 여인이 삶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천하인의 여동생이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방에서 지내는 귀부인이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우울증이었습니다. 강제 이혼, 강제 재혼, 감금 생활. 이 모든 것이 아사히의 정신을 파괴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현대의학 용어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사히는 심각한 우울증과 거식증을 앓고 있었어요.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병을 이해하지 못했죠. 의사들은 단지 기가 막혔다고 진단했습니다. 화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치료법을 몰랐습니다. 오만도코로는 안타까웠어요. 딸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자신도 인질 신세였습니다. 딸을 데리고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히데요시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오만도코로가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호소하기로 했어요. 아사히가 죽어가고 있다고.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편지가 오사카로 보내졌습니다. 히데요시는 편지를 읽었어요. 어머니의 호소, 여동생의 고통. 하지만 그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전하라. 히데요시가 답장을 보냈죠. 곧 이에야스가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모두 오사카로 돌아올 수 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에야스는 항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승프로 돌아왔어요. 오만도코로는 딸에게 편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수 없었죠. 오빠가 여동생의 죽음에도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가 곧 데리러 온다고 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사히는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 거짓말 마세요. 오빠는 저를 버렸습니다. 오만도코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모녀는 함께 울었어요. 둘 다 알았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편 이에야스는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사히가 죽어간다는 것을, 오만도코로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개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냉정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사히가 죽으면 히데요시가 충격받을 거예요. 여동생을 잃은 슬픔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타격이었습니다. 히데요시가 가족을 인질로 보냈는데 그 가족이 죽었다.
이것은 히데요시의 실패를 의미했죠. 전국의 다이묘들이 볼 것입니다. 히데요시가 이에야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이에야스는 기다렸어요. 아사히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녀가 죽으면 히데요시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잔인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국 시대의 정치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조차 협상의 도구였죠. 아사히는 그 도구의 하나였습니다. 1587년 아사히의 상태가 위급해졌어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었죠. 물조차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시녀들이 울부짖었어요. 힘에 정신을 차리십시오. 오만도코로가 달려왔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죠. 아사히, 아사히야. 아사히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다며 아사히가 중얼거렸어요. 사지 히우가 노카미, 강제로 이별한 남편. 그를 생각하며 아사히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급 보고가 이에야스에게 올라갔죠. 히메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이에야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오사카로 보내라. 무슨 말일까요? 아사히를 오사카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어요. 승푸에서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의 여동생을 죽인 것이 되니까요. 정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차라리 오사카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는 것이 나았어요. 그러면 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사히는 가마에 실렸습니다. 죽어가는 여인이 다시 긴 여행길에 올랐어요. 승푸에서 오사카까지 2주의 여정. 견딜 수 있었을까요? 10부 47세의 짧은 생애와 고독한 죽음. 아사히를 실은 가마가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1년 전 화려한 행렬로 에도로 갔던 그녀가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죽음을 앞둔 여인이었습니다. 여행은 고통이었어요.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아사히는 신음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앉아 있을 수도 없었죠. 누워서 가야 했습니다. 오만도코로도 함께 갔어요. 어머니는 딸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물을 먹여주고 이마를 닦아주었죠. 하지만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거라. 오만도코로가 말했어요. 곧 오사카에 도착한다. 아사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행렬은 오사카에 도착했어요. 히데요시가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을 맞이하러 나온 것이죠. 가마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히데요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마 안에는 해골 같은 여인이 누워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건강했던 여동생이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가 말을 잃었죠. 아사히는 눈을 떴습니다. 오빠를 보았어요. 무슨 표정이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어요. 아사히는 분명 오빠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사람을, 강제로 이혼시키고 인질로 만든 사람을.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약해서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아사히는 주라쿠다이로 옮겨졌습니다. 주라쿠다이는 히데요시가 교토에 지은 화려한 궁전이었어요. 금박으로 장식된 건물, 아름다운 정원, 호화로운 방들, 천하인의 권력을 과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사히는 그곳에 한 방에 누웠어요. 최고급 이불이 깔렸습니다. 향이 피워졌죠. 명의들이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히데요시는 여러 번 문병을 왔습니다. 아사히, 괜찮은가?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히데요시는 불편했습니다. 여동생의 눈빛이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았죠.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네가 나를 죽이고 있다고. 며칠 후 아사히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죠. 오만도코로가 딸 곁을 지켰습니다. 아사히야, 조금만 더 버텨라. 아사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1590년 1월 14일, 아사히 히메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47세였어요.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해도 이른 죽음이었죠. 건강했다면 20년은 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죽였을까요? 병이 아니었습니다. 화병이었어요. 억울함과 슬픔이 쌓이고 쌓여서 몸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오빠의 야욕이 그녀를 죽였어요. 히데요시는 슬퍼했을까요?
기록에는 그가 울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동생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하죠. 하지만 진심이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히데요시는 정치적 손실을 더 슬퍼했을 거예요. 이에야스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카드 하나를 잃은 것을, 인질이 죽어버린 것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이었어요. 천하인의 여동생답게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죠. 하지만 누가 진심으로 슬퍼했을까요? 아사히의 시신은 교토 난젠지에 묻혔어요. 조용한 절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곳이었죠. 아사히는 그곳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무덤에는 간단한 비석이 세워졌어요. 화려했던 삶의 끝은 초라했습니다. 천하인의 여동생으로 태어나 강제로 이혼당하고 인질로 살다가 47세에 쓸쓸히 죽었죠. 그녀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부귀영화가 아니었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꿈조차 이룰 수 없었어요. 아사히의 죽음이 히데요시와 이에야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여전히 히데요시에게 복종하는 척했어요. 히데요시는 여전히 천하 통일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죠. 이에야스는 히데요시를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도구로 쓰는 남자를,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남자를. 훗날 이에야스는 히데요시 사후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키죠. 오사카 성을 불태우고 히데요시의 아들을 죽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사히에 대한 복수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1590년 1월, 아사히 히메가 세상을 떠난 날이에요. 교토의 어느 절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짧고 비극적인 삶이 끝났죠. 11부. 만약 그녀가 평범한 농민으로 살았다면, 잠시 상상해 봅시다. 만약 히데요시가 출세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평생 하급 무사로 살았다면 아사히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아사히는 사지 히우가노 카미와 평생을 함께 살았을 거예요. 시골 성의 안주인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온한 삶,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아들, 딸을 키우며 행복해했을 거예요. 손주를 보며 웃었을 것입니다. 60대, 70대까지 살았을 거예요. 남편과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었을 것입니다. 노년의 평화를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 80세쯤 조용히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의 끝. 이것이 아사히가 원했던 삶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빠의 출세가 모든 것을 바꿨죠. 농민의 딸이 갑자기 귀족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무사의 아내가 천하인의 여동생이 되었어요. 신분 상승, 누구나 꿈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사히에게는 저주였어요. 신분이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올라간 신분은 독이 되죠. 아사히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귀족이 되라고 하고 교양을 배우라고 하고 품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시골에서 살았어요. 화려한 세계가 어색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도구가 된 거예요. 오빠는 그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협상 카드로 봤죠. 이에야스를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강제 이혼을 시켰어요. 강제 재혼을 시켰습니다. 인질로 만들었죠. 아사히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약했기 때문이에요. 권력이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고 돈도 없었죠. 의지할 곳은 오빠뿐이었는데 그 오빠가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이것이 센고쿠 시대의 여성의 비극이었어요. 아사히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정략 결혼의 희생자였죠.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 오이치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도 강제로 정략 결혼을 당했어요. 아자이 나가마사에게 시집갔다가 남편이 노부나가에게 멸망당하자 다시 시바타 카츠이에게 재혼했습니다. 결국 시바타가 히데요시에게 패배하자 자살했죠. 오이치의 딸 요도도노는 어땠을까요? 어머니가 자결한 후 그녀는 히데요시의 측실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원수였던 남자의 여자가 된 것입니다.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센고쿠 시대는 여성에게 잔인했어요.
여성은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동맹을 맺기 위한 수단이었죠. 인질이었습니다. 개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사히 히메는 그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천하인의 여동생이라는 가장 높은 신분, 하지만 가장 불행한 삶, 이것이 역설이었죠. 그렇다면 아사히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평화를 위해 희생된 성녀라고, 히데요시와 이에야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자신을 바친 고귀한 여성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아사히는 성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희생자였습니다. 자발적 희생이 아니라 강제된 희생이었죠. 그녀는 평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행복을 원했어요.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빼앗겼죠. 오빠의 야욕 때문에, 권력의 게임 때문에.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히데요시는 위대한 천하인으로 기록되었어요. 농민에서 천하인이 된 영웅으로, 센고쿠 시대를 종식시킨 통일자로. 하지만 그 영광의 뒤에는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이혼당한 여동생, 인질로 끌려간 노모, 정략 결혼으로 고통받은 수많은 여성들. 이들의 눈물 위에 히데요시의 천하가 세워졌죠. 이것이 정의로운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사였어요. 권력의 역사, 남성의 역사, 승자의 역사. 패배자와 희생자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아사히 히메의 목소리도 묻혔죠.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제대로 된 기록이 없어요. 다만 단편적인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히메는 병색이 완연했다. 히메는 식사를 거부했다. 히메는 슬퍼 보였다. 이런 짧은 기록들로 우리는 그녀의 고통을 짐작할 뿐이에요. 하지만 충분합니다. 이 짧은 기록들만으로도 아사히의 비극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여성이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일찍 죽음을 맞이했는지. 47세, 오늘날 기준으로는 한창 젊은 나이입니다. 인생의 반도 살지 못한 나이죠. 하지만 아사히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고통 속에서 보낸 매일이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죽음이 오히려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슬퍼요. 한 여성에게 죽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는 것이. 아사히 히메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히데요시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여동생을 아꼈습니다. 남매의 정이 있었죠. 하지만 권력을 잡자 변했습니다. 여동생을 도구로 봤어요.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천하 통일이라는 목표 앞에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죠. 권력은 무섭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왜곡시켜요. 소중한 것을 잊게 만듭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게 만들죠. 둘째, 신분 상승이 항상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사히는 농민의 딸에서 천하인의 여동생이 되었어요. 엄청난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일이죠. 하지만 그녀는 불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발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강요된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 삶이었죠. 진정한 행복은 신분이나 부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사히는 그 자유를 빼앗겼어요. 셋째, 여성의 인권 문제입니다. 센고쿠 시대에는 여성이 정치적 도구였어요. 개인의 의사는 무시되었습니다. 강제 결혼, 강제 이혼이 당연시되었죠. 현대는 어떨까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성도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결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어요.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경제적 제약, 이런 것들이 여성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아사히의 이야기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생이 결정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넷째, 가족의 의미입니다. 가족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일까요? 히데요시에게 가족은 후자였어요. 여동생을 정적에게 보내고 어머니를 인질로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행복보다 자신의 야망이 더 중요했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족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사히는 그런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오빠에게 버림받고 남편과 강제로 헤어지고 낯선 곳에서 인질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 할 일일까요? 마지막으로 평범한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출세를 꿈꿉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사히의 이야기가 답을 줍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어요. 천하인의 여동생이라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평범한 삶이었죠. 시골성의 작은 방에서 남편과 차를 마시는 저녁, 정원을 함께 거니는 오후, 손을 잡고 별을 보는 밤, 이런 평범한 순간들. 이것이 아사히가 원했던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 황금 가마를 탔죠.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천하인의 여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불행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이 곧 행복이라 믿으며 질주합니다. 하지만 아사히 히메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이었는가?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 닿는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머무는 내적인 평화에 있어요. 거창한 권력과 성공보다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과의 소소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값진 천하였음을 그녀의 비극적인 생애는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